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두 번째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여러분, 이제 운송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운송업의 전반적인 개관하고, 그다음 이제 운송업이 무언지, 운송의 개념, 운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상과 항공이다. 그리고 이 계약 당사자는 송화인과 운송인이다. 수화인의 지위는 점차적으로 바뀐다. 그리고 운송인의 의무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화면을 이제 공유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죠. 이제 그 운송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지시 의무다 이렇게 했고, 자, 이제 운송인이 또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 당신이 이제 뭘 이제 운송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인도 청구권을 할 수 있죠. 운송물 인도 청구권. 자, 그다음에 이제 개입권은 없어요. 이제 자기가 직접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물 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상법 제 126조에서 자, 화물 명세서는 보통 우리 인보이스, 송장이라고 하죠. 송장, 인보이스라고 하고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합니다. 유가증권 아니다. 유가증권은 뭐다? 그렇죠? 여기 위에는 이제 화물상환증이 얘가 이제 유가증권이라는 거죠. 얘는 아니에요. 뭐가? 화물 명세서. 얘는 아니다. 그래서 송화인의 운송장을 허위 이제 기재하거나 부실 기재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적어야 되겠죠? 네. 왜 물품의 그 품목 리스트인데 없는 걸 적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나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운송인이 그걸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이때는 제외시키겠죠. 여기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성대에 결절이 좀 있어가지고 그 톤을 좀 낮추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좀 이제 수업을 들어주세요. 아, 목소리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알았죠? 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틀어놓고도 딴짓하고 있으면, 아시죠, 여러분? 배신해, 배신. 자, 그래서 이제 화물 명세서 교부 청구권을 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화물 명세서, 운송인은 화물 명세서 하고, 화물 명세서, 어떻게 해요?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화물 명세서는 누가 교부하는? 송화인이. 알았죠? 발행은 누가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송화인이 청구하고, 교부가 발행이죠. 예. 운송인이 송하인이 발행, 교부하고 청구는 누가 한다? 청구는 운송인이야. 이해됐죠? 예. 이제 여기도 보세요. 청구했다. 운송인이 교부하고 송하인이 청구한. 여기는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송하인이 예, 헷갈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운임하고 비용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죠. 당연한 거죠. 예.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를 제한할 수 있는데 운임 기타 송화인을 위한 채당금, 선대금 이런 것들을 유치물 제한됩니다. 채당금 이제 대신 갚아주거나 선대금 미리 낸 돈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운송물의 이제 공탁, 어, 경매권. 이게 계속 나오죠. 이제 공탁 경매권.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민법에서는 일반인들 할 때는 이게 공탁이 안 됐을 때 경매를 하고 경매가 안 됐을 때 공탁하고 이거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상법은 경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조매각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지. 우리 상사 매매 67조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여기도 자조매각부. 여기도 뭐였어요? 이게 자조매각부. 그럼 67조가 이렇게 적용된다, 이 말이야. 물건을 나르는데, 어떻게 해요? 수완이 수령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 경우는 공탁해야 돼요. 또 이제 경매권 또는 공택 중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었는데, 민법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탁을 하든가 경매. 알았죠? 근데 얘는 이제 두개다 어느 걸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자유롭다 이 말이죠.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운송물이 멸실 훼손돼 염려가 있을 때는 최고 없이 경매를 한다. 이거 꼭 기억하는데 이거 뭐야? 이게 이제 지겹습니다. 이제 수령 거부나 수령할 수 없을 때 공탁 또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최고 그럼 운송 멸실 훼손 염려가 있을 때는 최고 하지도 않고 최고 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경매를 할 수 있다. 알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운송인의 이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소멸시효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배웠던 게 이제 큰 이제 개념은 이제 이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테마를 가시면 운송인의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죠. 상법은 이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대폭 증감하는 특칙을 두고 있어요. 좀 완화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여러분 보세요. 택배아저씨한테 너무 막 책임을 추궁하고 그러면 택배아저씨들이 파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지게 아시죠? 옛날에 이 지게를 지고 물건을 어떻게 해요? 더운 날에 지고 와서 부모님의 김치를 먹던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대폭 증감하는 대폭 특칙을 두고 있고요.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35조, 136조, 137조에서 송화인이 명시하진 고가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면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단기 소멸시효를 똑준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로.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과실 책임이고 이것도 이제 임의 규정인데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 따라 이제 별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135조인데 제 135조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제 135조 과실 책임을 했어요. 손해가 직접이나 또는 간접으로 손해가 일단 발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손해가 발생을 아까 말씀드렸죠? 또 언제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음, 이런 경우 네, 손해배상 책임 한다 했잖아. 이것도 나올 거야. 이것도 할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제 멸실을 했어요. 물리적 상실, 멸실 아시죠? 없어졌다 이 말이야. 소멸뿐만 아니라 운송물은 존재하지만 권리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게 뭐야? 해적들에게 납치돼가지고 이제 예, 못 가는 거야. 이것도 멸실이지. 훼손, 막 찢기고 막 손상, 변질로 가치가 감소된 거야. 가치 감소, 가치. 연착, 정한 때,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홍상에 도착 일시에 인도하지 못한 경우. 이해됐죠? 가야 할 때 안 됐어. 그래서, 이게 왜 매실됐냐? 연착 해소.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냐? 그래서 입증 책임이 어떻게 된다? 전환된다 했잖아. 전환된다. 전환되니까 운송인에게 이런 책임을 부담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일을 안 한다니까? 예, 그게 머릿속에 넣어요. 완화시키고 있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 하나 기억할까요? 참고로, 우리 상사 매매 있잖아. 상사 매매는 어땠어요? 그렇죠. 매도인을 보호했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제 운송업에서는 사실 누구를 이제 운송인의 책임 완화. 이런 걸 지금 머릿속에 딱 넣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겠어요? 거의 안 시키겠죠. 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송하인에게 여기 어떻게 되는지 훼손되는지 네가 해보라 이 말이지. 네. 이해됐죠? 네. 그 운송인들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봅니다. 과실. 나의 과실이 있을 때. 부주의, 과실, 나의 부주의가 있을 때. 음. 뭐 고의는 당연하죠. 무과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과실은 아니다.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다. 알았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입증이 통했을 때 이 송하인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송하인이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그 가실 책임, 운임 수행. 근데 이렇게 정했지만 이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가 다르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 이제 손해배상액 정액주의가 있죠? 네, 정액주의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제 137조 전부 멸실 연착했을 때 인도 할날, 할날. 그래서 쉽게 이제 설명하면 어, 정한 때 정한 때 정한 시간에 도착한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착할 날이야. 알았지? 언젠가 하겠지. 예. 그리고 예, 일부 멸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는 정한 때 정한 때에 정한 때에 도착한 물건이 있음. 단지 얘는 어떻게 해서 훼손돼야 되는 말이지. 그러니까 아, 일단은 얘는 도착한 날에 그때 도착지 가격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 누가 진다고? 다송아인 또는 수아인 얘들이 지는 거야. 왜 이런 책임이 있다고? 여기 운송업은 책임의 완화에 증감의 특칙을 두고 있다. 아까 했잖아. 이해되셨죠? 이걸 꼭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됐죠? 135조 입증책임, 137조 입증책임. 국가물에 대한 특칙, 제 136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물에 대한 특칙. 그 취지를 보시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국가물에 대한 송화인이 운송 위탁 시에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야 돼. 하나요. 운송인이 배상 책임진다. 그러면 이거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싼 물건이면 이제 위험 부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험을 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운송을 거부할 수 있겠죠?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자, 범위는 이제 일반적인 통용상 값비싼 물건이면 되는 거고요. 이제 명시 내용, 방법 시기, 고가물에 대한 책을 명시해야 되고, 송화인의 일방적 의사 표시가 됩니다. 이게 또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 될 것인가 이게 견해 대립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명시 효과는 명시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 명시하지는 안 돼요. 근데 명시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없다. 다만 고의로 하는 경우에 책임 부담하겠죠. 일부러 깨고 그러면. 그런데 우연히 안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는 게 우리 학설상 이제 다수결의 이제 입장이죠. 판례가 견해가 아니라 다수결의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운송인의 책임의 소멸이에요. 책임 소멸. 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에 제 146조 1항 2항이 적용됩니다. 이거 조문에 보면 되고요. 운송인들이 악의일 때는 제 146조 3항에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에 1년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일단 조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기 있는 내용까지 보시고. 자, 보시면, 자, 125조 운송업. 육상 호천 항만에서 물건이나 여객의 운송을 영업을 한 자를 운송인을 한다. 이 사람은 당연 상인이 됩니다. 제1절 물건 운송입니다. 화물 명세서. 송화인은 이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운송인의 청구에 꼭 기억합니다. 운송인의 청구에서 교부한다. 누가 교부해? 송화인이 교부한다. 화물 명세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설명합니다. 이 화물 명세서를 뭐라 그랬죠? 우리가 송장, 인보이스를 했죠. 종류, 중량, 용적, 도착지 이런 것들 다 적는 거예요. 알았죠? 야,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허위 기재했을 때는 아까 송화에는 허위 또는 부족한 기재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아까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송화인이 악의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러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적용하지 악의일 때는 적용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입니다. 운송인이 송화인이 청구합니다. 야, 너 화물상환증 줘봐봐. 너네 회사, 운송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그랬을 때 교부한다. 교부 누가 한다? 운송인이 한다. 운송. 중요합니다. 화물상환증은 이게 바로 유가증권. 이게 중요합니다. 화물상환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돼요. 뭐 165조의 제2항 제1호 내지 3호 뭐 있겠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다. 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은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세 번째 타임에 배울 이제 화물상환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 특징을 꼭 기억합니다. 화물상환증은 상환증권서입니다. 화물상환증은 지시증권서입니다. 지시. 지시란 말은 뭐 가르친 대로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물상환증의 효력. 화물상환증은 처분증권성을 갖고 있다. 화물상환증은 물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이런 내용들 상한증, 지시증권성, 효력, 채권적 효력, 여기서 이게 채권적 효력이에요. 물권적 효력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131조.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129조에서부터 130조, 131조, 132조, 133조. 이거는 이제 화물상환증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조문을 이거 따로 뺄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계시면 되고. 이게 화물상환증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화물상환증 수사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물상환증, 이렇게, 네. 여기는 따로 이렇게 제가 조문을 해서 또 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화물상환증 이렇게 발행하고, 그 다음에 상한증권성 지시, 채권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처분적, 물권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이제 화물상환증에서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물의 멸실과 운임이 있습니다. 자, 운송물의 전부 일부가 송화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한 때는, 자, 책임 없는 사유예요. 알았죠? 송화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멸실. 한때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지금 나를 게 없잖아요.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 전부를 일부를 받은 때는 반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송물의 전부나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화인의 가설로, 그 성질이나 하자 가실로 멸실하면 돼. 이럴 때는 여기서는 반환해야 되잖아요. 받았을 때 청구하지 못하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134조. 여기에는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송하인이 송하인의 책임 업무 사유로 인해서 멸실한 때에는 일단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송인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운송 청구지 못해요. 받았으면 반납해야 돼. 그런데 하다나 성기로 해서 가실로 멸실한대. 송하인의 가실로. 그 사람은 테이핑을 잘 안 해가지고 막 커브를 트는데 넘어져서 빠졌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있을 때는 물건을 날랐어요. 이럴 때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우리 가실 책임이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송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해서 사용한 자가 뭐 자기가 이제 뭐 일꾼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다른 사람들을 주선해서 그 사람 운송시켰을 때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었으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었으면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건 뭔 말이야? 네, 나는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이런 뜻이지. 운송물이 아까 했죠? 멸실 연착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런 책임은 무슨 책임이 있어? 어? 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건 뭐였어요? 육정 책임 완화. 누가 육정 책임한다고? 그렇죠. 예.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그 육정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죠? 네. 하잖아, 135조. 네, 설명 알았죠? 이거 뭐야?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가실 없다. 가실 책임이다 이거야. 알았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36조 국가물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 국가물에 대해서 송화인의 운송을 위탁할 때는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해야 된다. 알았죠? 네. 그러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 대상이죠. 액. 전부 멸실 연장할 때는 한 게 없어요. 도착한 게 없어요. 일부 멸실 훼손에 대한 했습니다. 뭐 반이 왔든 뭐 한쪽이 왔어요. 그 다음에 운송물의 멸실훼손, 자 보세요. 멸실훼손 연착. 멸실훼손 연착은 고의나 충량 과실로 인할 때 운송인의 모든 책임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멸실훼손 연착이 고의나 중과실, 중과실은 거의 고의죠. 인할 때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 모든 손해. 알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멸실훼손을 해서 지급을 요하지 않은 운임 기타는 전 사망의 배상에서 공제된다.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멸실훼손 연책이죠. 근데 운송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이 연책은 아니고 지급을 멸실훼손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오긴 왔잖아. 그지? 인해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한 운임 기타 비용, 그 운임 기타 비용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전 사망의 배상에 의해서 공제된다. 인도 할랄이나 충전 가실 이런 배상에서 다 이것도 보세요. 배상한다, 배상액, 배상해야 된다. 여기에서 공제한다, 해준다 이 말. 그래서 열실 해준이 이제 그 운임 비용을 여기서 빼준다 이 말입니다. 운임 기타 비용,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 안 줘도 되는 그런 것들 알았죠? 그런 것들에서 빼야 되겠죠? 공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순차 운송의 연대 책임과 구상권이 있죠. 자, 이제 순차 운송을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항만에서
자, 처음에 이제 항만, 이제 부두에서 출발해서 육상으로 옵니다. 뭐 어떻게 속초로 왔어요. 속초에서, 이동 후에 다시 또 호천, 소양강 댐으로 해서 이동한. 무슨 말이겠죠? 이게 순차야. 그래서 이제 A, B 구간은 갑이하고, 또 B, C 구간은 을이하고, C, D 구간은 병이한다. 그러면서 이제 순차 운송인이 누구냐? 갑, 을, 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만으로 해서, 항만. 네. 을은 뭐야? 육상을 하죠. 병은 뭐야? 소양강 댐이죠. 예, 호천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용하는. 이해됐지? 예. 그게 이제 순차 운송이네요. 그렇죠? 순차 운송인. 음. 그래서, 순차 운송인, 수인이 순차로 운송한 경우에는 각 운송인의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연대에서 책임진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연대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연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 각 운송인은 멸실, 해소, 연대에서 한다. 누가? 갑을 병. 네, 이렇게. 이해됐죠? 자, 운송인 중 1인의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할 때는 그 손해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운송인에게서 구상권이 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구상권이 있다 말은 이런 거예요. 옛, 갑 때문에, 갑의 배상이 발생했으면 나중에 갑을병에 의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했는데 병이 배상했어요. 이 갑을 손해, 각각 을의 손해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병이 발생했어. 누구에게? A에게. 이럴 때 갑을에게 뭐 하는 거야? 네, 부상권을 행사. 알았죠? 전화의 경우 그 손해 원인이 된 행위가 운송인을 알 수 없을 때, 예, 누가 이제 알 수 없을 때, 손해가 났는데 갑을 변경에 누가 했을 때 알 수 없을 때, 각 운송인은 그 운송 비율로 운임에게 비율로 운임에게 비율로 당연히 나누겠죠. 운임에게 비율. 무슨 비율로? 운임에게 비율. 운임에게 비율로. 운임에게 비율로 나눈다. 그러나 운송권에 발생하지 아니었음을 증명할 때는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없었다. 여기서는 없었다. 이렇게 쓰면 빠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물의 처분권, 수하인, 요 나오죠? 예, 요것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음, 좀 브레이크 했다가, 요거 이제 치웠다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